블루아울, 블랙스톤, 블랙록, 모건 스탠리, 클리프워터. 이름만 들어도 세계 금융의 정점에 있는 운용사들이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 거의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 지금 당장 돈 전부 못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동성 일시 부족이라면 이렇게까지 긴장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 5곳이 동시에 거의 같은 구조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의 핵심에는 AI라는 기술 혁명이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 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태평양 건너 한국 주식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나는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그냥 미국 얘기로 흘려듣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2026년 1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한껏 기대감이 높아졌던 게 불과 2달 전이다. 그런데 지금 중동 지정학 리스크, 미국 관세 충격, 그리고 이 월가 사모신용 위기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무지가 꽤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 사모신용이라는 시장의 실체와 구조적 모순. 사모신용,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은 은행 대출이 까다로운 기업들에게 사모펀드가 직접 돈을 꽂아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다. 합법적인 고금리 비업 대출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였는데 2025년 말 기준 이미 3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한국 연간 GDP가 약 2조 달러이니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의 1.5배가 넘는 돈이 이 그림자 금융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내세우며 처음에는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초대형 기관들만 들어오던 이 시장이 나중에는 일반 고액 자산가와 심지어 은퇴 계좌 자금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분기마다 일부 환매가 가능한 이른바 세미 리퀴드 구조를 도입하면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은행 예금처럼 필요할 때 빼낼 수 있고 수익률은 주식에 맞먹는다는 매력적인 포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펀드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채권이다. 주식처럼 시장에서 바로 팔리지 않는다. 매수자를 찾아 협상하고 실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자산이다. 반면 투자자들에게는 분기마다 돈을 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구조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새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나가는 돈을 들어오는 돈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려고 몰려드는 순간 이 구조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한 업계 분석가는 이미 사모신용 시장이 최장 2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순자금 유출의 장기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금 그 폭발이 현실이 되고 있다. 5곳의 환매 위기, 각기 다른 대응, 같은 결말. 블루아울은 2026년 2월 기술기업 대출에 특화한 펀드 OBDC2의 정기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른 기술 특화 펀드에서는 환매 요청이 전체 자산의 15.4%까지 치솟았다. 블루아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강제 매각했고 주가는 연초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공매도 비율도 전체 유통 주식의 14%를 넘어서며 급등했다. 블랙스톤의 대표 펀드 BCRED는 820억 달러 규모임에도 1분기에만 분기 환매 한도 5%를 훌쩍 넘는 7.9%, 총 37억 달러의 환매 요청이 쏟아졌다. 역대 최고치다. 블랙스톤은 환매 한도를 7%로 긴급 확대하고 모자란 차액은 회사와 임직원들이 약 4억 달러를 직접 투입해 메웠다. 전액 지급했다는 발표에도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가 직원 사비까지 털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의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블랙록은 260억 달러 규모의 HPS 코퍼레이트 랜딩 펀드에서 9.3%, 약 12억 달러의 환매 요청을 받았다. 펀드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5%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블랙록은 약속대로 5%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넘겼다. 발표 당일 주가는 8% 이상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자회사 BDC인 TCP 캐피털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빌려준 2,500만 달러 대출을 불과 몇 달 만에 전액 상각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장부에 멀쩡히 살아있던 대출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노스 헤이븐 프라이빗 인컴 펀드는 1분기 환매 요청이 전체 자산의 10.9%, 약 3억 6,900만 달러에 달했다. 모건 스탠리는 5% 한도를 엄격히 적용해 요청액의 45.8%만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돈이 그냥 다음 분기로 밀려난 것이다. 요청한 돈의 절반도 못 받은 투자자들이 느낄 공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클리프워터는 330억 달러 규모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분기 한도를 2배 가까이 초과하는 14%에 달하며 즉시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2026년 한 해에만 BDC 채권 만기 규모는 약 127억 달러로 2025년 대비 73% 급증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와 소프트웨어 기업 부실화가 정확히 맞물려버린 셈이다. KKR, 칼라일, 아폴로, RS도 최근 환매 요청 급증을 보고하고 있다. 업계 전체에 걸쳐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다. 왜 하필 소프트웨어 기업인가? 그리고 AI의 등장.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9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거래 규모만 4,400억 달러를 넘는다. 왜 소프트웨어였을까? 구독형 사스 기업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구독료라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었다.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탈률도 낮았다. S&P 데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기술 기업들이 사모신용시장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보다 안정적인 담보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시나리오에 넣지 않았던 변수가 끼어들었다. AI의 급속한 실용화다. 기업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쓰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AI 에이전트가 직접 대체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관리 도구, 문서 자동화 솔루션, 인사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구독료를 내던 기업들이 AI가 다 해주는데 왜 따로 돈을 내라며 구독을 끊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자를 낼 능력도 함께 떨어졌다. 사모펀드가 믿었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담보가치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진 것이다. UBS는 사모펀드의 소프트웨어 대출 중 25에서 35%가 AI로 인해 사업 모델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피치 기전 2026년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은 이미 5.8%로 역대 최고치다. UBS 최악 시나리오는 이 수치가 13에서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율이 8에서 10%였음을 감안하면 그 수준을 위협하는 수치다. 여기에 더 교묘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그림자 부도다. 이자를 현금 대신 추가 채무로 쌓아가는 PIK 방식 대출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사모신용시장 전체에서 크게 늘었다. 기존 현금이자 지급 방식에서 중도의 PIK로 전환한 이른바 나쁜 PIK 대출도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장부상으로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정상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구조다. 이 그림자 부도는 환매 요청이 폭발하는 순간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다. 레버리지, 불투명성, 잘못된 분류라는 삼중 폭탄. 이 펀드들이 단순히 투자자 돈만 굴린 게 아니라는 점도 위기를 증폭시킨다. 이미 빌려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와 다시 대출하는 후방 레버리지 구조를 써왔다. 빚을 겹겹이 쌓아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높인 것이다. JP모건은 3월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의 담보 가치를 공식 하향 조정하며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현금이 마른 펀드들은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 수밖에 없고 그 헐값 매각이 남은 자산들의 장부 가격 전체를 도마 위에 올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주식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얼마인지 누구나 즉시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모대출 자산은 운용사가 문제 없다고 써놓는 가격이 공식 가격이다. 신용등급도 매겨지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아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투명한 시장 자체가 없다. 5년 동안 장부에는 100점을 매겨놓고 만기 때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구조적 사기극이 가능한 시장이다.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소매업이나 식품 생산업체로 잘못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프트웨어 노출 규모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진짜 패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의 현실적 고민. 내 계좌에 블루아울 펀드가 없으면 이 사태와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이고 한국 주식을 직접 들고 있는 나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지점이다. 첫 번째 경로, 직접 노출. 국내 금융기관이 편입한 해외 사모대출 상품 잔액은 현재 약 17조 원에 달한다. 2023년 말 12조 원에서 빠르게 불어난 수치다. 그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만 약 4,800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3월 초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당국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태평하지 않다는 신호다.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상품은 고등급 위주라 직접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을 내놓는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소프트웨어 기업 노출이 잘못 분류된 채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 손실 여부와 시장 파급 영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두 번째 경로, 글로벌 신용 경색. 미국 사모신용 시장이 경색되면 전 세계 달러 신용 환경이 얼어붙는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급등한다. 기업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다. 이건 금융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 차입 비중이 높은 수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저수지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하류에 있는 한국이 무사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신용 경색이 오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채권을 발행할 때 붙는 가산금리도 올라간다. 이것이 기업 이익을 갉아먹고 결국 주가 멀티플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세 번째 경로, 외국인 자금 이탈. 이것이 지금 가장 뼈아프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은 공포가 덮치면 신흥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부터 판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주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밀렸다. 특히 한국 시장은 반도체 쏠림,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외국인 지분 비중 등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월가 사모신용 위기가 만들어 놓은 글로벌 신용 불안이 그 취약한 구조 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지 현금 비중을 늘릴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2026년 초반 코스피 5천 돌파를 보며 올라탄 투자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팔아치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사태가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낙관론을 그대로 믿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 2007년 8월 반니파리바가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을 때 시장의 대다수는 일시적 사건이라고 봤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안다.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패턴을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앞으로 딱 3가지 숫자만 보라. 첫째, 다음 분기 환매 요청 비율. 블랙록 9.3%, 블랙스톤 7.9%, 모건 스탠리 10.9%, 클리프워터 14%. 이 숫자들이 2분기에 꺾이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가 핵심이다. 꺾인다면 시장은 한숨을 돌릴 것이다.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가 가속 중이라는 확실한 경고다. 한 분석가는 올해 2, 3분기에는 세미 리퀴드 펀드의 80% 이상이 순자금 유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블루아울의 올 7월 채권 만기 상환 여부는 업계 전체의 향방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다. 둘째, 자산 헐값 매각 여부. 지금까지는 대부분 장부가격 근처에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매 압력이 더 커지면 급매가 불가피해지고 반값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전체 장부가격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현재 약 469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이미 사실상 부실 채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장부가격을 이미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주요 BDC들이 이미 순자산 가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괴리가 더 벌어질수록 패닉셀링의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대형 은행들의 자금 조이기. JP모건이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의 담보 가치를 공식 하향 조정하며 선두에 서기 시작했다. 만약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다른 대형 은행들도 동참하면 사모신용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막혀버릴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한국 기업들의 달러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며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당장 내일 2008년처럼 세상이 뒤집힌다고 단정하는 건 과잉 반응이다. 골드만삭스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사 5곳이 거의 동시에 환매 셔터를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 낙관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태를 단순히 미국 펀드 몇 개 환매 막혔다는 해프닝으로 넘기는 것은 이미 한참 지난 단계다. 지금은 경계의 농을 유지하면서 이 3가지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것. 그것이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철한 판단이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